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형소법 이제 시간이 몇 번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이제 시작을 할 건데 형소법은 일단 2차에만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주관식으로 대비할 거예요. 객관식을 안 보니까. 그러니까 주관 시험은 좋은 게 교재에서 여러분 항상 잊지 마세요. 답안지에 쓸 분량, 답안지에 기재할 내용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답안지에 어차피 기재 못하는 거는 알 필요도 없어. 그지? 왜냐면 어차피 못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항상 공부하실 때 1차랑은 달라요. 1차는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1차는 이제 다 보고 시험장에서 문제 읽고 풀면 돼서 하면 되는 건데 2차는 내가 백제 쓰는 거기 때문에 내가 못 쓰는 거는 아예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어차피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답안지에 쓰는 분량을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교재를 읽으실 때 내가 이걸 어떻게 써볼까라는 점에서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이거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 교재로 할 건데 이 교재 중에서 답안지에 쓸 내용만 정리해서 이제 볼 거예요. 같이 답안지 쓰는 연습할 건데 첫 번째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항상 중간 시험을 대비하는 거니까 답안지에 기재하는 요거 표현 잘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첫 시간이니까 몇 가지 말씀드리면 형소법 첫 번째 답안지 기재 내용만 알면 되고 두 번째는 형소법이 항상 최신 판례가 나와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최신 판례가 사례화돼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문제를 맞추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최신 판례를 대비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책도 2025년 판이지만 우리 여기다가 최신 판례를 보충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선에는 모의고사를 볼 생각입니다. 모의고사를 봐서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면 제가 채점해서 강평까지 한번 해드리는 걸로 이제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한번 써보시는 거, 최신 판례를 바꾸는 거. 그래서 이번 선에는 이 기본 교재에다가 기본 교재에 최신 판례를 약간 보충할 거예요. 작년도 다 이게 나왔고 다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충을 하시면 되고 기본 교재에 최신 판례를 보충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뭐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래서 항상 읽어보고 써보고 이게 이제 2차 공부의 요령이죠. 올해도 그러지만 여기서 거의 100% 적중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뭐 거의 100% 출제가 됐고 제가 말한 여러분들 작년에는 제가 뭐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시험장 앞에서 나눠드린 자료에서 1번부터 4번까지가 그대로 나왔어요. 순서도 안 바꾸고 그러니까 제가 찍어드리는 것만 보시면 돼요. 제가 찍어드리는 것만 보시면 되고 제가 3년 내에 문제 적중에 실패한 적이 없어요. 강의 시작한 이래. 그러니까 그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책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는 일단 말했듯이 이걸로 보시는 게 수업 듣기 편하실 텐데 만약에 따로 보는 교재가 있다면 같이 비교해 놓고 보셔도 상관없으세요.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볼게요. 이제 맨 앞에 교과서 2페이지인데 여러분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민사소송하고 이제 하셨겠지만 민소와 형소를 구별하셔야 되는데 민소와 형사소송을 구별하셔야 되는데 민소는 그냥 답안지 쓸 것만 얘기하면 민소는 사실은 민법상 채권자겠죠. 민법상 채권자가 보통이겠죠.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죠. 원고가 돼가지고 원고의 소의 제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원고의 소의 제기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민소에서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소의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반인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이런 소송을 이용할 이익이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는 채권 원고가 소를 제기했을 때 일단 뭐 소장 심사하고 소장 심사에서 보완 명령하고요. 보완 요구하고요. 보정 명령하고 불이행하면 각하하고 민소는 항상 그런 거 불이행하면 각하하고 그다음에 이제 통과하면 소장 통과하면 이제 소의 이익을 검토하는 거죠. 소의 이익을 검토하는 거. 이게 이제 민소의 기본이죠. 근데 형소는 안 그래요. 형소는 채권자가 문제라 범죄가 발생한다는 거죠. 범죄가 발생을 하면 여기 형법의 문제예요. 형법에서 범죄가 발생을 하면 형법상 범죄가 발생을 하면 형소법은 검사가 수사를 해요. 검사가 수사를 해서 범죄를 규명한다면 먼저 범죄를 규명하고 그 다음에 검사가 소를 제기한다고요. 소의 제기입니다. 소의 제기예요. 그런데 검사는 공무원이니까 민소는 일반인이고 소의 제기니까. 그런데 검사는 공무원이란 말이죠. 검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적인 거라고요. 검사는 사적인 문제 때문에 소를 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공소라 그래요. 공소라고 하고 민소는 이렇게 해서 뭐 소송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더 잘 알겠지만 강제 집행으로 들어가는 거죠. 강제 집행으로 불이행하면 강제 집행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행하면. 근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채무 명의가 나오고 강제 집행으로 들어가겠지만 형사소송은 안 그래요. 형사소송은 공소를 제기하는 거기 때문에 공소를 제기하는 거니까 형사소송 공소를 제기하면
공판이 열리고요. 공판이 열리고 형소법은 형집행까지 들어가야 돼요. 이 차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까지 모른다 하더라도 형소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보면 개념 볼까요? 개념에 보면 형소정법의 개념이라고 나와 있는데 1페이지야 맨 앞에 어느 책이나 똑같겠죠. 협의 형소송은 공소 제기 시부터 형의 확정 절차를, 광형소송은 협의 형소송의 공소 전 단계인 요거 표시해야 돼요. 수사 절차나 형 집행 절차를 포함한다는 거죠. 이게 형소의 특징이라고요. 그러니까 형소는 요 공소를 재본 공판은 거의 민소랑 똑같다고. 공판은 똑같은데 형소에는 수사가 있다는 거예요. 수사가 있고 그다음에 민소는 채무 명의까지만 민사적으로 채무 명의 나오고 안 하면 강제 집행 절차가 별도로 있는데 형소는 아예 뭐죠? 형 집행 절차가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공판을 전후해서 수사와 형 집행 절차가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이 세 줄을 잘 읽어 보시고요. 용어로 요약을 하면 여기 공소를 제기해서 우리가 재판이라고 부르는 것,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협의의 형소라고 부르고 협의. 그러나 수사를 포함해서 수사와 형집행까지 포함하면 이게 광의의 형소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줄을만 일단 답안지에 쓸 수 있는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형소의 특징은 수사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뭐래요? 수사부터 시작한다는 거야. 수사부터. 그래서 형소법은 요거 좀 이따 한 번 더 말할 텐데 형소법 수사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줄 기억하시면 되고, 두 번째 쓸 게 형사절차 법정주의인데 사실은 형소나 민소나 그 이면에는 민법이 있고 민소 전 단계는 민법이겠죠. 민법을 실현하는 거니까. 형소법은 형법을 실현하는 거죠. 형법을 실현하는데 문제는 민법과 형법의 상위법이 헌법이라고요. 헌법에는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 헌법 10조 전두환 장군이 그 제5공화국 때 1988년 때 10조에서 행복추구권이 들어왔죠. 이 행복추구권 헌법 공부하셨겠지만 행복추구권은 사실은 뭐죠? 일반적 행동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행동 자유가 있어야 행복한 거야. 그래서 행동 자유가 있으니까 이게 민법으로 구현되는 거예요. 민법으로 구현이 돼서 민법에서 계약 자유로 나타나요. 계약 자유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려면 행동의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행동의 자유가 있어야 되고 그 민법에서는 계약 자유 또는 사적 자치라고 하기도 하고요. 계약 자유나 사적 자치라고 하고 이것이 민소에 투영되면 이것이 좀 어려운데 민소에서는 이미 공부하셨겠지만 처분권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헌법 여기 8차 개정이고 헌법 12조에 적법 절차라는 게 있죠. 적법 절차라는 게 있는데 적법 절차 원칙이 요게 사실은 9차 개정 때도 이건 9차 개정 때도 그랬는데 9차 개정 8차 9차 개정인데 이 적법 절차 원칙은 형법을 지배하는 기본 이념이에요. 형법을 지배하는 기본 이념이기 때문에 이 적법 절차 원칙이 형법에 나타나는 게 이미 아시겠지만 죄형 법정주의라고 법대로 하는 거야. 죄형 법정주의고 그다음에 따라서 형소법을 지배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가 아니지만 적법을 지배하니까 거기 두 번째 형사 절차 법정주의라는 거예요. 형사 절차 거기 2페이지에 2번 형사 절차 법정주의고 이게 헌법 12조에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말하겠지만 형사 절차는 항상 지배하는 기본 이념이죠. 적법 절차 원칙이다. 이걸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적법 원칙이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 두 개 개념이랑 형사 절차 법정주의 이것만 좀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거기 로마자 2번에 형소법의 성격을 여러분이 답안지에 쓰실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일단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3페이지 가시면 형소법의 법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당연히 헌법이 들어오는 거죠. 헌법이고 헌법에서 중요한 조문이 뭐죠? 12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3페이지에 형소법의 헌법 나와 있고 세 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누가 뭐래도 제일 중요한 건 12조 1항입니다. 적법 절차 원칙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헌법 12조를 소개해 놓은 거예요. 우리 홍인철 변호사님이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넘기시면 4페이지 뭐 그거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요거 제가 써드린 거. 그다음에 그럼 형소법이 들어왔는데 이것도 답안지에 쓸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용만 알면 돼. 거기 4페이지 2번에 가번에 어느 책이나 마찬가지지만 형식적 의미의 형소법이라고 되는데 이 형식적 의미의 형소법은 이름이 형소법인 거야. 이름 자체가 형소법인 거죠. 이름 자체가 형소법인 게 이건 하나밖에 없겠죠. 형소법전. 그다음에 실질적 의미의 형소법은 이름은 형소법이 아니지만 그 내용이 형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이 이 안을 규정하는 내용이 바로 실질적 의미의 형소법입니다. 거기 있는 법들 뭐 2차 시험이니까 외울 필요 없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실질 형소법에서는 형소법에서는 명칭만 동그라미 명칭이 형식 형소법이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실정은 명칭은 형소법이 아니지만 형사 절차를 규정한 게 실질적 의미의 형소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거
거기 대법원 규칙입니다. 여러분 대법원 규칙 요거는 별표를 3개 치고 이제 2차 시험 나올 때 처음인데 대법원 규칙을 별표를 3개를 치고 5페이지에 쟁점이 있습니다. 대법원 규칙 쟁점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그 다들 뭐 헌법을 공부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 쓸게요. 여러분 헌법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최상위법으로 헌법이 있고 이 헌법은 국민투표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고요. 국민투표. 그다음에 그 아래 법이 있어요. 법률이 있는데 이 법률은 국회가 제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본 거 법률은 국회가 제정하는데 이 법률은 국회가 제정할 때 형식적 의미가 있겠고 실질적 의미가 있다까지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법률 아래 행정부의 명령이나 대법원 규칙이 있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법률 아래 행정부의 명령, 대법원 규칙이 있고 요거를 합쳐서 법령이라고 불러요. 이걸 합쳐서 법령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법률 아래 법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과 명령인데 여기서 첫 번째 물어보는 건 일단 대법원 규칙은 그로 형사 절차를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령에 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헌법에서 공부할 때는 이때 법률이나 명령 규칙할 때는 구체적으로 위임을 해야 돼요. 범위를 정해서 구체적 위임을 해야 되고 포괄 위임을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헌법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구체적 위임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요 입장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위임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입장에서 아래 행정부 명령이나 대법원 규칙에서 보면 법률 유보인데 법률 우위이기 때문에 법률 우위 원칙, 법률 우위. 그러니까 요게 법률 유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법률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걸 우리가 법률 유보, 헌법에서 법률 유보 원칙이라고 한다면 들어보신 적 있죠? 근데 대법원 규칙은 법에 위반하면 안 돼요. 법률 우위야. 법률 우위입니다. 법률 우위인데 법률 유보와 우위가 다른 건 뭐냐면 법률 우위는 지켜져야 되는데 따라서 대법원 규칙이 법률에 위반되면 안 됩니다. 법률에 위반되면 안 돼요. 대법원 규칙이 법률에 위반되면 안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대법원 규칙이 법률에 위반되면 안 되는데 이게 법률에 위반되면 안 되지만 법률에 위반되면 안 되는데 법률에 공백이 있을 때, 그러니까 법률에 공백이 있을 때, 위반이 아니라 공백이 있을 때 그 흠결을 보완하는 건 어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이지. 새로운 내용인데 이 새로운 내용이 법률을 위반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이나 규칙에서 법률에 위반되는 내용을 새로이 정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법률에 없는 내용을 새로운 내용이 보충하는 거, 보완하는 건 어떨까라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게 가능할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반은 안 되는데 보완은 되느냐?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요. 그게 지금 5페이지에 있는 쟁점이에요. 이건 별표를 3개쯤 치고 요거는 이제 상소도 관련되기 때문에 시험에 꼭 나오는데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빼먹었는데 항상 법무사 시험은요. 마지막 하나만 더. 법무사 시험은 1심, 2심, 형소법은 1심, 2심, 3심이 있는데 왠지 모르겠으나 법무시험은 2심에서 출제가 집중되고 있어요. 항소심에서 출제가 집중되고 있고 아마 내년에는 상고심도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미 방금 봤겠지만 요 앞에가 수사와 공소가 있잖아요. 수사와 공소가 있는데 수사와 공소는 거의 출제가 안 돼요. 수사와 공소는 법무사 틀리니까 그러니까 이건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주로 여기서 출제가 집중이 되는데 여기서 출제가 집중이 된다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2심 출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쟁점에 보면 상소후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상소후라고 돼 있으니까 지금 이것까지 설명하는 건 너무 무리겠지만 아무튼 상소심이 나오니까 이건 되게 출제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요. 이해되겠습니까? 높은데 이걸 한번 여러분 그림으로 그려보면 대략 그려볼게요. 요거 이제 이해하시고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오늘 지금 시작한 거 보면 형소법은 수사부터 시작한다. 검사가 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부터 시작해서 공소를 제기하면 공판이 열린다까지 지금 말씀을 드렸고 요게 이제 형사 절차고 요게 이제 협의의 절차고 그다음에 오늘 뒤에 형집행도 있긴 있습니다. 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공판이 열렸을 때 공판이 1심, 2심, 3심이 있다는 거예요. 3심이 있는데 그러면 잘 봐요. 1심 법원이 갑이고 1심 법원이 을이면 그냥 잘 모르더라도 1심 법원에서 2심 법원으로 뭔가 송부를 해줘야 되겠죠. 기록을 송부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 느낌이 어떤 거냐면 얘가 판결을 선고한 다음에 항소를 제기하면 느낌이
1심 법원이 판결을 선고했는데 이제 이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면 기록위로 넘어가야 돼요. 2심으로 넘어가야 돼. 근데 항상 인간이 하는 일이니까 요 기간에 갭이 생긴다고. 기록 송부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걸 묻는 건데. 그러니까 1심에서 판결이 선고돼서 항소를 제기해서 2심으로 넘어갈 때 요 갭이 있을 거잖아요. 갭이 있을 텐데 요 갭에서 결정을 누가 하는 거냐는 거예요. 결정을 누가 하는 거냐라는 건데 여러분 그 조문 다 갖고 오셨을 텐데 조문을 먼저 볼게요. 조문을 보면 105조입니다. 105조. 조문 위치 표시하시고요. 105조에 보면 저도 잠시만 조문을 갖고 올 건데 105조를 보면 그래 선생님 죄송한데 105조를 좀 읽어주실 수 있어요? 105조? 같이 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어떠냐면 1심을 우리가 보통 원심이라고 부르고 되게 원심이라고 부르고 2심을 항소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상소 기간 중에 상소 기간 중에 넘어가는 기간 중이죠. 넘어가는 기간 중에 기록이 아직 안 넘어갔을 때, 기록이 원심에 있을 때는 지금 잘 읽으셨지만 그 결정을 원심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기록이 가진 법원이 하는 거야. 당연하지. 이건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게 2심 법원은 아직 기록을 못 봤을 거기 때문에 이래서 기록을 못 봤으니까 그 어떤 아무런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알아야 결정을 하지. 근데 그래서 기록이 항소심 도달하기 전까지는 판결이 선고된 이후라도 기록이 넘어가기 전까지 기록이 2심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모든 결정을 1심 법원이 한다는 거예요. 이건 민소도 마찬가지야. 이건 이해되시죠? 네? 근데 그럼 이건 사실 이 자체는 민소도 인정한다니까 사실은 요거 좀 한번 옆에 메모 좀 할게요. 2심의 효력. 2심의 효력은 기록 송부 시에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표현을 답안에 쓰셔야 돼. 2심의 효력은 뒤에도 이제 나오니까 2심의 효력은 기록 송부 시에 발생한다는 거예요. 2심의 효력은 그러니까 기록이 송부돼야 항소심이 시작된다는 얘기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이게 뭐 별로 어려울 것도 없잖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형소법 105조가 있는데 지금 잘 읽어줬는데 형소법 105조가 있는데 이 105조에 지금 말한 대법원 규칙 이 대법원 규칙이 형사소송 규칙이라고요. 형사소송 규칙인데 형사소송 규칙 75조가 있다. 57조가 있다는 거죠. 57조. 그래서 105조 조문 규칙 기억하시고요. 105조 57조인데 여러분 대개 법이 한 400조가 되면 법이 한 400조문인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400조고 규칙은 한 200개의 조문이 되기 때문에 규칙 200조니까 법이 규칙의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법이 있고 그 법에 따른 규칙을 찾을 때는 한 절반쯤 되는 걸 찾으면 돼. 이해되죠? 그러니까 중간 시험 볼 때 법전을 시험에 쓸 거니까 법이 105조면 규칙은 57조예요. 법 105조면 규칙은 57조가 되는 거지. 이해되죠? 그래서 규칙 57조가 있는데 선생님 제가 법전 안 보셨는데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규칙 57조 같이 볼게요. 4시간이니까 좀 읽어주실까요? 규칙 57조. 네, 그럼 법 105조하고 규칙 57조는 거의 똑같아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 105조랑 규칙 57조는 거의 똑같아 보여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똑같아 보이는데 근데 약간 다르다는 거지. 그걸 시험에 낸다고. 그러니까 똑같아 보이지만 약간 다른 걸 시험에 낸다고요. 법 105조는 보면 앞에가 구속 취소야. 뭐죠? 구속 취소. 그러니까 뭔가 석방으로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잘 모르지만 보석. 그러니까 법 105조는 뭔가 풀어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고요. 법 105조는 풀어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 규칙은 그런 구속 취소만 있는 게 아니라 규칙 볼게요. 규칙은 구속도 있어요. 구속도 있고 또 보석의 취소도 있어. 근데 지금은 여러분 구속에만 집중할게. 너무 벌리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법에는 그 구속 취소 석방하는 것만 있는데 규칙에 잡아 넣는 게 있다는 거죠. 법에는 이해되십니까? 되세요? 그러니까 그럼 이게 이거 아니냐? 반하는 내용을 위반하는 내용을 정한 거 아니냐라고 볼 여지도 있고 아니다. 보완하는 거다라고 볼 여지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법에 없는 그걸 체크해야 돼요. 법에는 구속 취소만 있는데 규칙에 구속이 있다는 거죠. 법에는 이해되십니까? 이럴 때 이거는 그러면 그거 위반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 5페이지에 견해의 대립이 나와 있습니다. 견해의 대립인데 적법설과
부적법설이 있어요. 이해되세요? 부적법설이 있는데 여러분 이걸 크게 답안했을 때 적법설은 요거를 보충이라고 보는 거야. 뭐라고? 보충. 그러니까 법에 없는 걸 보충한다는 거죠. 적법하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 규칙도 괜찮다는 거는 법에 없는 거를 보충한다고 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적법설은 이거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키워드를 써야 돼. 적법설은 보충이고 부적법설은 위반이다. 이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학설 대립인 건데 여러분 우리 법무사 시험에서는 학설 대립을 너무 많이 쓸 필요가 없어요. 적당히 써주면 돼. 왜냐면 우리 판례에서 승부할 거니까 판례에서 승부할 건데 그래서 이 적법설이 있고 지금 제가 첫 시간에 꼭 말씀드렸는데 거기 판례의 태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판례의 태도는 조문하고 규칙 소개하시고요. 잘 봐요. 판례가 뭐라고 말했죠? 고백에 규칙 규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거야. 상황 이해되세요? 판례는 적법설을 따른다라는 건데 제가 지금 강의니까 꼭 말씀드리는데 이거를 판례는 적법설이다 이렇게 하면 내용이 틀린 건 아니지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세요. 판례는 적법설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판례는 규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규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말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판례에서 이 판례를 정확하게 세 줄을 정확하게 답안지에 재생하는 게 첫째 고득점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파악하시고 이건 10점짜리 나올 거니까 이 판례의 세 줄을 답안 잘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앞에 견해의 대립을 잘 쓸 필요가 없어요. 정말 이해돼요? 법무사 시험은 학설을 묻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적법설은 이건 보충하는 규정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법에 없는 걸 보충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적법설은요. 부적법설은 아니다. 이건 위반이라는 거. 법에 없는 내용을 새로운 걸 정하니까 이거 위반이다. 라고 보는 견해라는 거지. 근데 판례는 위반이 아니라는 거. 요 표현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사실은 판례까지 써야 이제 우리가 합격 점수고요. 판례까지 써야 합격 점수고. 되시겠습니까? 합격 점수고. 그 다음에 판결의 이유를 써야 돼요. 판결의 이유를 써야 되는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검토를 써요. 이제 고득점의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판례를 정확히 소개하는 게 합격의 포인트. 그다음에 이제 뭐죠? 고득점의 포인트는 이 판례를 설명해야 돼요. 왜 판례가 보충 규정이라고 설명하느냐? 위반이 아니라 설명하냐면 사실은 판례가 제시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거기 이제 아래 좀 이따 읽을 건데 어떤 거냐면 이 표현 보세요. 이심 법원은 아직 기록을 보지 않았잖아요. 기록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심 법원이 표현을 구속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야. 표현 느낌 오세요? 이심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을 못하지. 아니 기록을 못 봤는데 얘가 구속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심 법원이 구속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이 표현을 써야 시험에 붙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 표현을 써야 되고 판례 부분. 그래서 요거를 쓰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20번 불가능하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고 여러분 그 5페이지 아래다가 한번 여백에다가 제가 한번 적어 드릴 건데 500에 케이스 나오는데 잘 봐요. 1심에서 걸석 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1심에서 걸석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걸석 재판은 걸석은 다른 말로 결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결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됩니까? 그래서 1심 법원 결석 재판하고 1심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했어요. 유죄를 선고했더니 이제 유죄를 선고했어요. 그리고 항소한 거야. 항소. 뭐 유죄라고 하지 말고 판결을 선고했어요. 판결을 선고했는데 검사가 항소했다고요. 항소한 거야. 2심으로 항소했겠죠. 이해됐어요? 항소했을 때 얘가 지금 걸석 재판이니까 얘를 구속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계속 도망가는 상태로 두면 안 되잖아. 그렇지 않나? 걸석 재판이니까 구속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1심 법원이 신속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요건 이제 초고득점의 포인트죠. 신속한 구속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신속한 구속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기록이 넘어가기 전까지 1심 법원이 구속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요거는 판례 없는 문구인데 케이스 문제로는 걸석 재판에 연결해 나올 거예요. 제 느낌이 맞을 겁니다. 왜냐면 1심에서 걸석 재판 내고 항소하면서 이걸 낼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걸석 재판 했을 때 신속한 구속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판례가 타당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는 예상 문제니까 한 A급 정도 예상 문제니까 5페이지에 아래쪽에 판례 꺽수의 1번, 2번 읽으셔야 됩니다. 꺽수 1번, 2번 읽어볼게요. 그래, 선생님 좀 읽어주세요. 꺽수 1번 좀. 네.
요걸 답안지 써야 돼요.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판례를 소개할 때는 판례의 태도는 그 굵은 잘 소개해 줘야 되고, 에 대해서 적법수량 하지 마시고요. 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판례의 논거가 그 벌규시 앞에 있는 세 줄이에요. 고려하만까지가.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하나 더 써주면 돼요. 이거 쓰고 신속한 구속의 필요성. 제가 적어드린 거 신속한 구속의 필요성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꼭수 이번에 지금 제가 말한 그 사례입니다. 여러분 불출석 재판 보이세요? 불출석 상태 보이세요? 불출석 상태에서 얘가 항소했죠. 그럼 이때 신속한 구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장 발부한 거 적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시겠습니까? 5번 문제는 제가 만약에 내일 문제를 낸다면 이걸 낼 테니까 한번 답안지 써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되시겠습니까? 이거밖에 안 나올 거니까 앞에서는 규칙 됐나요? 보시면 될 것 같고 넘기시면 이 책이 좋죠? 아, 여기 있었네. 105조랑 57조가 다 소개해놨지 않습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나요? 그래서 하나만 더 추가를 하면 여러분 105조에서 이제 이게 안 나온다면 거기 첫째 줄 뒤에 볼까요? 구속기간의 갱신 보이세요? 그 6페이지 맨 위에, 그러니까 105조 맨 위에 보면 105조 첫 줄에 보면 상소된 서술에서 구속기간의 갱신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찾습니까? 구속기간의 갱신을 네모로 묶으시고 요 갱신도 나올 수 있다고 발도로. 그러니까 구속이나 그러니까 105조나 57 비교하는 게 안 나오면 갱신 나오는데 여러분 거기다 쓸게. 이 갱신은 다른 말로 연장인데 뒤에 할까요? 갱신은 다른 말로 하면 연장이라고 부르거든요. 연장인데 요 갱신은 쓸게 상소심 연장 결정의 대행이라고 보는 게 판례입니다. 이것만 뒤에 또 나올 거야. 상소심 연장 결정의 대행이다. 이렇게 좀 메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세요?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4번에 검찰 이건 행정규칙 안 나오니까 4번은 보실 필요 없어요. 이런 거 안 나오는 거 빼버려야 돼. 2차 시험의 핵심은 안 나올 거 빼버리는 거야. 검찰 규칙은 안 나옵니다.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제 사실이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그동안 시험에서 제가 나온다고 한 게 안 나온 적은 많았어요. 물론 대부분 내가 말한 게 나오지만 제가 꼭 나올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안 나온 게 있지. 시험은 3문제밖에 안 되니까 타파서. 근데 제가 안 나온다 그런 게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어떤 시험이든지. 그러니까 이건 안 나옵니다. 4번 안 나와요. 빼버려도 되고. 그다음에 형수 적용범위 이것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안 나오니까 보실 필요가 없는데 보실 필요 없어요. 우리 법무사 시험 영역이 아니라고 적용범위 안 나오는데 다만 여기서 우리 새로운 각도에서 하나 볼게요. 어떤 거냐면 7번 보세요. 보면 여러분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걸 정리해보면 형소법은 수사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비교해볼게요. 형소법은 수사부터 시작하는 거야. 수사부터 시작해서 공소를 제기하면 공판이 열리는 거고 공판은 1심, 2심, 3심이 있다. 이것만 정리할게. 1심을 보통 원심이라고 부르고 2심은 항소심, 3심은 상고심. 이때 요거 요때 상속 기간 중 요때 법 105조 규칙 57조 요거를 지금 본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이제 요거랑 한번 비교해 볼게. 민사소송인데 민사소송은요, 여러분 민소는 수사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민소는 소외 제기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형소는 수사부터 요거 꼭 해야 돼. 형소는 수사부터 민소는 소외 제기부터예요. 왜냐면 민소는 분쟁이 먼저 발생하고요. 분쟁이 발생을 해서 소외 제기를 한단 말이지. 형소는 범죄가 발생했기 때문에 범죄를 수사해야 돼요. 먼저 수사해야 되는 거지. 약간 다른 거야. 그런데 민소는 소외 제기부터 시작하고 형소 수사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하고 민소에서 소외 제기를 원고하기 때문에 항상 소외 제기를 하면 민소에서는 소외 제기를 하면 소장을 심사해서 보정 명령을 한단 말입니다. 요게 이제 기본이 보정 명령 한다. 요게 민소에서 기본이야. 왜냐면 원고가 일반인이기 때문에 소를 잘 못 제기할 수도 있으니까 소장을 잘 심사해서 보정 명령을 한다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민소인 거야. 이해돼요? 그런데 형사소송은 이 검사가 수사해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때문에 첫 번째 법무사 시험에서 수사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거의 출제가 되지 않고 나올 만한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거의 출제되지 않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수사탄 몇 가지 찍어서만 공부하면 된다고. 이걸 너무 열심히 볼 필요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사를 해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때문에
형사소송에서는 소장 심사라는 게 없어요. 왜냐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니까. 소장 심사에서 보정 명령이라는 개념이 형소는 없다고. 뭐 당연한 거야. 상황 이해돼요? 그런데 형소는 공무원인 검사가 수사에서 공소를 제기하기 때문에 다만 욕심이 앞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공판에 들어가기 전에 잘 봐, 공판에 들어가기 좀 어려운데 공판에 들어가기 전에 이 수사에 수집한 증거를 공소장에다가 막 첨부할 수 있다고. 하면 느낌 보세요. 원래 이 증거는 공판에 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공판에 들어가서 증거를 조사해야 되는데, 검사가 욕심이 앞서가지고 그거를 공소장에다가 막 증거를 첨부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아직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거 돼버리기 때문에 법원한테 쓸데없는 예단을 줄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믿으시고 내년도에 가장 강력한 인사 문제는 저는 이게 나올 때가 됐다고 보는데 이제 나올 건데 민소에서 소장 심사와 보정 명령이 있다라면 형소법은 공소장 일본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공소장 일본주의. 그래서 이제 이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는 어디냐면 우리 교과서 페이지로 보면 359페이지? 같이 찾아볼게요. 359페이지. 다른 책도 마찬가지인데 한 중간쯤에 있어요. 359페이지 보면 59가 아니라 370페이지에 로마자 3번 공소장 일본주의. 요거 지금 표시해 놓을게. 370페이지 보면 로마자 3번에 공소장 일본주의가 있는데 요거 형합하시고 별표를 좀 3개 좀 쳐놓으셔야 돼요. 나올 때 되죠. 왜냐면 공소장 일본주의 최근에 판례가 엄청 많아요. 판례가 엄청 많기 때문에 거기 이 판례들을 시험에 낼 수 있습니다. 보면 딱 내기 좋죠. 그래서 공소장 일본주의를 저는 감히 예상 문제로 봅니다. 그러니까 민소에 소장 심사 보정 명령이 있다면 우리한테는 공소장 일본주의가 있다는 거죠. 이걸 시험에 낼 거고 써만 놓을게요. 일본주의 표시만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판에 들어온 거예요. 수사를 마치고 이제 공판에 들어온 거야. 그러면 공판에 들어와서 이제 1심, 2심, 3심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형소법은 형 집행까지 있다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할 건 어떤 거냐면, 근데 이제 그리고 민소에서는 원고가 이걸 이용할 자격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민소에서는 요걸 통과하면요, 소장 심사와 보정 명령을 통과하면 꼭 기억해야 돼. 통과하면 민소에서는 소의 이익을 심사해요. 소의 이익을 심사하는데 소의 이익이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소의 이익을 심사. 이걸 우리가 소송 요건이라고 해요. 소송 요건. 로마법의 악초라는 개념인데 소송 요건을 심사한다고. 그러니까 소장 심사가 끝나면 소송 요건 심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즉 소의 이익을 심사하는 거지. 근데 형소법은 이제 공소장 이걸 통과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를 통과했다면 이건 시험 별표 3개 쳤고 민소는 이걸 통과해야 되는데 형소는 이걸 통과하는 거죠. 공소장 일본주의를 이걸 통과했다라고 하면 이제 형소법에서는 이제 공판으로 들어온 거야. 에? 공판으로 들어와서 공판에서 이제 소의 이익을 심사하는 게 아니라 검사가 했기 때문에 공무원이라고요. 검사가 했으니까 검사가 어련히 했겠어요. 소의 이익을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검사한테는 공무원이니까 이익이라는 개념이 없다고요. 그래서 형소법에서는 요거야. 공소제기에 적법성을 심사해요. 공소의 적법성. 그러니까 형사소송에서는 그 소의 이익을 심사하는 게 아니라 공소제기에 뭐라고? 적법성. 왜냐면 이거는 지금 다툼이 아니라 범죄니까 검사가 공소제기를 잘했나를 심사한다고. 적법성을 심사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민소에서는 소송 요건이 소의 이익이 주가 되니까 소송 요건이라고 하는데 형소에서는 소송 조건이라고 한다고요. 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수사에서 공판으로 넘어갈 때 수사나 공소까지는 검사가 하는데 공판은 법원이 하기 때문에 누가 하기 때문에? 법원이 하기 때문에 법원이 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넘어갈 때 그 소송 조건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소송 조건이 심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공소제기의 적법성이라고. 그러니까 수사 공소는 검사가 하고 재판은 법원이 하니까 법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다고 무조건 재판해 줄 수가 없다고요. 이래 무조건 재판해 줄 수가 없는 건 그러니까 법원은 검사의 공소가 적법할 때만 재판해 줘요. 위에 민사법원은 원고의 소의 이익이 있을 때만 재판해 줘요. 이해되세요? 형소법은 검사의 공소가 적법할 때 공소를 재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 조건이 그러니까 수사 공소에서 공소 넘어갈 때 필요한 심사가 소송 조건.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인데 이 소송 조건이 소송 조건이 어딨냐면 교과서 밑줄 치고 할게요. 여러분 답안지 꼭 써야 될 말이 있어요. 이건 무조건 답안지 써야 될 말인데 어디냐면
우리 교재로 보면 121페이지입니다. 121페이지에 보면 로마자 1번이 있어요. 로마자 1번에 보면 소송 조건. 더럽게 어렵게 돼 있는데 소송 조건이란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는 실체 심판의 전제 조건. 실체 심판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형벌권의 존부를 심사하는데 구비될 전체로 소송 조건. 그러니까 소송하는데 필요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기 실체 심판 전제 조건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다 쓸게. 다른 말로 하면 공소 제기의 적법성이에요. 쓸게. 그러니까 여러분 요 실체 심판 전제 조건, 공소 제기의 적법성이라고 써보게. 그걸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실체 심판 전제 조건, 즉 적법할 때 재판이 열리는 거야. 소송이 열리는 거죠. 적법성이고. 잠깐 한 장을 넘기면 앞으로 한 장을 넘기면 형 앞에 쓸 말만 말씀드릴게요. 그 122페이지에 써야 될 말인데 로마자 3번에 1번의 가번입니다. 1번의 가번. 소송 조건의 존부는 상대적 소권을 제외하고는 이건 나중에 할 거고 원칙적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돼요. 이걸 답안지에 써야 돼요. 원칙적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돼. 법원이 직권으로. 그러니까 검사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 조건, 즉 공소 제기의 적법성을 심사한다고요. 적법성을 심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써야 될 말,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 이걸 써요. 법원이 직권, 소송 조건은 법원이 직권 조사한다. 이걸 답안지에 써야 되고 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보란전 심사란 말은 쓰지 않아도 됩니다. 가로안의 민소 문제니까 보란전 심사만 안 써도 되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직권 조사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공소장면 잠깐 빼고 세 줄에 보면 공소 제기 시뿐만이 아니라 판결 시에도 존재해야 돼요. 요까지 써줘야 돼요. 공소 제기 시뿐만 아니라 판결 시까지 존재해야 됩니다. 공소 제기 시뿐만 아니라 한 번 더 할 건데 벌써 볼게요. 공소 제기 시뿐만 아니라 판결 시까지 존재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너무 좀 어려운데 맨 마지막 자유로운 증명까지. 요까지 답안지 써야 돼요. 그러니까 소송 조건은 법원 직권에 자유롭게 증명한다. 자유로운 증명을 좀 형합 시켜줘야 돼요. 나중에 제가 증거법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요 세 개 꼭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는 어느 경우나 답안지에 무조건 쓸 수 있는 말인데 어떤 거냐면 첫째 소송 조건은 쓸 수 있을까요? 자, 소송 조건은 쓰는 게 중요하시니까 소송 조건은 실체 심판의 전제 조건입니다. 요거 말을 바꾸면 공소 제기의 적법성이에요. 공소 제기의 적법성이다. 요까지 써주면 출제자들은 여러분들이 이분은 형소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걸 아는구나라고 인정을 해준다고요. 이해되세요? 공소 제기의 적법성, 실체심판 전제 조건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걸 답안에 써야 되고 두 번째 소송 조건의 개념이에요. 개념. 두 번째 소송 조건의 심사죠. 심사는 이제 개념 요거고 심사는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는 걸 써요.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그건 무조건 써줘야 되고 직권한다 무조건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지점 포인트 우리 잘 모르겠지만 자유로운 증명이에요. 자유로운 증명. 법원이 직권으로 심사하고 자유롭게 증명한다. 여기까지 답안지 써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심사했는데 마지막입니다. 근데 심사 시간으로 하나 더. 그래서 이제 추가적 득점 포인트가 뭐냐면 잘 봐요. 여러분 위에랑 연결해야 돼. 소송 조건은 공소 제기의 적법성이기도 하지만 실체 심판의 전제 조건이요. 공소 제기 적법성이면서 공소 제기할 때 적법해야 되고 2번 실체 심판 그러니까 재판할 때 재판의 전제 조건이란 말이죠. 따라서 요걸 가지고 답안에 써야 돼. 쓸 수 있겠어요? 공소 제기 시뿐만 아니라 답안에 써야 돼요. 아니라 판결 선고 시까지 존재해야 돼요. 공소 제기 시까지뿐만이 아니라 판결 선고 시까지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 얘기예요. 그게 셋째 줄에 나와야 돼요. 여기까지 써야 돼. 공소 제기 시뿐만 아니라 판결 선고. 왜냐면 소송 조건은 위의 개념처럼 공소의 적법성이면서 우리가 유무 재판할 때 실체 심판의 전제 조건이니까 공소 제기 시뿐만 아니라 판결 선고 시까지 존재해야 돼요. 이것도 써야 되고 마지막이죠. 이렇게 심사했는데 흠결 없는 거야. 그러니까 즉 공소제기의 부적법이지. 흠결시 효과. 이것도 쓰기 쉬워요. 흠결시 효과는 흠결시에는 당연히 공소제기가 부적법하기 때문에 공소를 기각해야 돼요. 공소기각에 재판을 해야 돼요. 흠결되면 공소기각에 재판을 해야 됩니다. 공소를 리젝트 토해내는 거지. 부적합하니까 리젝트. 공소를 기각하는 거. 공소기각에 재판하는 거. 리젝트. 공소를 기각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공소를 기각하는 건 되는가? 그리고
이거 공소 기각만 있는 게 사실은 이거 외에도 사실은 관할 위반 다음에 관할 위반 판결도 있고 면소 판결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송적으로 세 개야. 관할 위반 판결, 면소 판결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거 두 개는 나중에 하면 되니까 메모하나 하시면 되고 원칙적으로 공소 기각에 재판을 한다는 거죠. 이게 소송 조건입니다. 이건 일단 무조건 답안지에 쓸 수 있어야 돼요. 이 뒤에 나와 있는데 왜냐면 우리는 이제 법무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거니까 검사가 수사를 마치고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어떻게 하냐? 법원은 첫 번째 직권으로 먼저 소송 조건을 조사한다는 거예요. 직권으로 소송 조건을 조사하는 거야. 소송 조건은 외울 수 있겠어요? 공소 제기의 적법성이고 실체, 심판의 전제 조건이다.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되고요. 그다음에 소송 조건은 법원이 직권을 조사합니다. 직권 조사하고 이게 공소 제기 적법성뿐만 아니라 실체 전제 조건이니까 공소 제기 시는 물론 판결, 선고 시까지 존재해야 한다. 답안지 써야 되고요. 그러나 자유로운 증명이죠. 아직 좀 자유로운 증명 어렵지. 표시해서 알아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흠결하게 되면 공소 기각 판결 재판한다는 거예요. 이래서 요 얘기가 쭉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나번에 보면 나번에 보면 답안 써야 돼요. 소송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형식재판을 종결하는데 형식재판은 공소 기각 판결 결정 관할 위반 면소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 제가 써드린 요겁니다. 되시겠습니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흠결의 경합 절대 시험에 안 나올 테니까 2번은 볼 필요 없어요. 그러면 1번에 가번, 나번까지만 답안지 한 서너 줄 쓸 수 있으면 됩니다. 되시겠습니까? 나번 절대 안 나오고 아래 추한도 안 나올 테니까 보실 필요 없어요. 되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처음에 소송 조건이 뭔지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걸 잘 기억하시고요. 너무 약간 빠를 수 있는데 여러분 요거는 답안지 써야 되고 지금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7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진행해야 될 형소송이라는 걸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비교는 다 빼고 비교는 다 봤으니까 자 형사법은 당연히 검사가 수사를 해서 공소를 제기하면 공판이 열리는 거예요. 공판은 1심, 2심, 3심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2심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에 관련된 거에 하나 공부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형 집행이 있다까지 공부한 겁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연결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요거야. 수사와 공소는 그닥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건 검사가 한단 말이죠. 검사가 수사를 해서 공소를 제기하면 그러니까 법무사 공부할 때 너무 여기에 초점 맞추면 안 돼. 여기에 초점 맞춰야 돼요. 자, 수사와 공소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자, 순서를 볼게요. 제기하자마자 그러면 공소를 하면 공판 단계에서 법원이 등장한다고요. 주체가 달라요. 이거는 검사고 이거는 법원이야. 법원이 등장했지. 법원이 등장했는데 그럼 법원은 잘 봐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리액션이야. 자, 1번. 검사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이 하는 거 첫 번째 자 소송 조건을 심사한다고. 소송 조건을 심사하는 거야. 이해돼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거 다 빼고 요걸 쓴 거야. 소송 조건 심사하는 거야. 소송 조건 심사하는 거고 소송 조건 심사는 다 빼고 요거는 자유로운 증명이에요. 자유로운 증명입니다. 써만 놓을게. 자유로운 증명이고 심사에서 흠결이 되면 공소 기각을 한다. 공소 기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 공소 기각 재판이야. 그러니까 소송 조건이 없으면 부적법한 거니까 공소 기각 재판을 한다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서시장에 용어를 익혀보면 이 공소 기각 재판은 다른 말로 형식 재판이라고 한다고요. 형식 재판, 다른 말로 형식 재판이라고 한다고. 이해되세요? 형식 재판이라고 하는 건 이해되죠? 형식 재판이야. 형식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양측판 좀 이따 하면 드릴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소송 조건을 통과하면 심사를 통과하면 요걸 써야 돼. 소송 조건 심사하면 두 번째가 이제 세 번째가 증거조사입니다. 요거야 증거조사. 그러니까 요거 소송 조건을 먼저 심사하고 그 다음에 증거조사하는 거예요. 민소에서는 이걸 정확히 나눠서 민소 이거를 본안전 심사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표현 안 써요. 본안전 심사 안 쓰고 그냥 소송 조건 심사 먼저 하고 증거조사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증거조사는 이게 자유로운 증명이면 요걸 우리가 엄격한 증명이라고 한다고. 법무시험에 그게 중요한 아니니까 증거를 조사할 때는 엄격하게 증명하는 거야. 엄격하게 증명을 해서 유무죄를 판단해요. 유무죄를 판단하는 이 형사의 기본 구조예요. 그러니까 소송 조건 심사를 먼저 이번 시간 알아둬야 돼. 소송 조건 심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증거 조사한다고요. 그리고 이거는 엄격한 증명이고 유무죄 판결입니다. 그리고 이 유무죄 판결을요. 다른 말로 실체 판결이라고 얘기해요. 실체 판결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따라서 증거를 조사하는 게 바로 실체구나. 증거를 조사하는 실체라는 거야. 증거 조사가 실체한 증거조사 안 하면 형식이라고. 그러니까 소송 조건 심사에서 공소재판하는 건 형식재판이라고 부르고 증거를 조사하는 것은 실체 판결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정말 이해돼요? 그 유무죄 판결은 실체 판결이라고 부르고
마지막 하나만 욕심하면 실제 판결은 이미 증거를 조사했기 때문에 기판력이 있기 때문에 실제 재판은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있다는 기판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형식 재판은 증거 조사 안 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렇게 나누는 거야. 그래서 이것만 일단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적어둬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내용은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좋은 조건이죠. 하나만 더 정리하고 잠깐 쉬신다면 어디냐면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고요. 그 8페이지 보면 아래쪽에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입니다. 여러분 국회 면책특권 거기 8페이지 맨 아래 판례에 동그라미 1번이 있죠. 보이세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보이세요? 네? 한번에 공부했겠지만 국회의원은 직무상의한 발언과 표현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 안 진다고요. 정청인 책임만 지는 거지 형사 안 진다고. 그래서 그게 면책특권인데 1번에 꼭 들으면 면책특권 거기에 보면 뭐 쭉 써놓고 있고 한번 읽어보면 되고 면책특권에 대해서 당연히 자 밑쳐볼게. 꼭 3번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죠. 이해돼 있어요? 검사가 근데 미친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어요. 공소 제기했지. 그러면 이거는 뭐죠? 공소 제기가 부적법한 거예요. 정말 얘들 공소가 부적법한 거야. 그걸 연습하는 거야. 부적법해. 이게 우리가 공부한 첫 번째 소송 조건이요. 첫 번째 소송 조건. 소송 조건은 공소제가 부적법하기 때문에 소송 조건이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없으니까 법원 직권을 심사해서 공소 기각합니다. 보이세요? 공소 맨 끝에 공소 기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첫 번째 소송 조건은 바로 뭐라고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요거죠. 요거만 체크하면 돼요. 소송 조건이 없으니까 공소 기각한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만 기억하시면 되고 혹시 복습하실 때만 2번까지 한번 읽어보면 돼. 2번도 같은 얘기니까 공소 1번, 2번은 같은 얘기니까 1번, 2번 소송 조건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 안 나옵니다. 되시겠습니까? 보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나 소급표 금접인데 소급표는 제가 이제 공소시효 할 건데 10페이지 마지막 정리하면 여러분 요것만 정리하고 이제 잠깐 볼까요? 어느 부분이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간의 흐름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게 법을 특징인데 시간의 흐름인데 그럼 여기서 이분이 만약에 우리 수사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범죄를 저질러서 수사를 하고 공소를 제기하고 공판이 열리는 거예요. 요게 이제 요게 형사소송이야. 형사소송.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면 수사해서 공소를 제기해서 공판하는 게 형사소송이라고요. 근데 이 법이 똑같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냥 편하게 생각해 볼게. 이쯤에서 법이 개정된 거예요. 이쯤에서 법이 개정, 법 개정이 이루어졌어요.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이 부분을 우리가 구법이라고 부르고 이 부분을 신법이라고 부릅니다. 맞습니까? 법에는 신법이라고 부르는데 이 범죄는요. 범죄는 형법에 규정되는데 형법은 범죄의 실체를 규정하니까 실체법이라고 부르고 당연히 이 실체법은 딱 여기서 규정이 되어 있는 거니까 언제나 구법이 적용됩니다. 언제나 구법이 적용되는 거야. 네? 이거를 형법 1조에서 행위시법주의라고 해요. 행위시법주의. 그러니까 형법은 언제나 범죄 저지를 때 법이 적용이 되는 거야. 행위시법주의고 따라서 신법에 소급표가 인정되면 안 돼요. 소급표. 이게 조형법정주예요. 소급표 금지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유리한 소급표는 돼요. 불리한 소급표 안 돼요. 이게 형법 1조 2항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형법에 적용하시면 되고 그래서 형법은 언제나 구법에 따라 적용되는 거예요. 법이 바뀌었더라도 신법을 소급해서 적용하면 안 되는 거지. 형법은 실제법이니까.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절차법이기 때문에 형사 절차를 규정하는 절차법이기 때문에 이 절차는 여기서 바뀌어도 바뀐 이후에는 신법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해돼요? 바뀐 신법을 적용할 수 있는 거야. 신법을 적용할 수 있고 당연히 근데 바뀌기 전 요 부분은 이미 국법에 잘 지냈으니까 요거는 건드리지 말고 요 부분만 신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야. 그래서 그 얘기가 어디 나와 있냐면 그 10페이지 여러분 홈페이지 10페이지에 보면 맨 위쪽에 판례가 하나 있고 이 책이 정말 잘 되는데 맨 판례가 하나 있지? 여러분 이 판례도 보면 어때요? 10페이지도 여러분 항소심 보이세요? 항소심 보입니까? 항상 요거 시험에 나올 때 항소심이 항상 우리 시험 출제 2심이고 지금은 이거 보려고 온 게 아니라 거기서 두 줄 내려가면 다만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의 효력을 부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거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이 부분은
신법의 취지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게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형소법이야. 그러니까 요 표만 외우면 돼. 국법에 따른 이미 이루어진 절차는 부인하지 않으면서 이 부분은 신법에 따라 진행하는 허용된다는 겁니다. 상황 이해되십니까?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요 기억하시고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요 부분은 제가 나중에 그 뒤에 공소시효 아래 10페이지 2번에 보면 공소시효라고 나와 있죠. 보이세요? 동그라미 공소시효라고 나와 있고 표시만 하면 돼. 공소시효 할 때 그때 설명드릴 거예요. 공소시효에서 설명드릴 거라고. 그러니까 이 12년 전에 공소시효 설명 시간적 보면은 공소시효 설명을 드릴 거니까 거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됐고요. 그 다음에 12페이지. 이게 이제 항상 그런 건데 요거 이제 마지막인데 요거는 답안지 쓸 일 없으니까 가볍게 보시면 돼요. 마지막 보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제가 아까 그 이거 한 번 더 쓴 표현인데 헌법에 행복추구권 그냥 행복추구권에서 민법에 계약 자유가 나타나는 거고 계약 자유가 나타나는 거고 민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이게 나중에 이미 공부하셨지만 이게 민소법에서는 처분권주로 나타난다고요. 네 맘대로 소송의 시작 대상 종료가 네 맘대로라고 계약 자유니까. 그러니까 요게 사법의 일반이론이에요. 사법의 일반이론은 이렇게 정한다는 거죠. 행복추구, 계약 자유, 처분권주의. 되세요? 그런데 공법은 행복추구가 아니라 적법 절차입니다. 적법 절차. 법대로 하는 거야. 적법 절차니까 형법은 민법의 계약자와 달리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죄형 법정주의한. 그다음에 여러분 형소법인데 여러분 형소법에서는 이게 법에 따라 적법 절차가 중요하지만 형소법은 처분권주의가 아니라 실체 진실주의입니다. 실체 진실주의는 요거는 객관적 진실을 밝히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우면 형소법은 진범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꿔주고 안 받는 건 여러분 자유지만 여러분을 성추행한 놈은 잡아야 돼. 안 그러면 이 새끼 그짓 또 한다고요. 정말 이러니까 형소법 반드시 진범을 건거해야 돼요. 우리가 실체 진실주의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다 올 필요 없고 시험에 안 나오니까 형소법의 기본이면 실체 진실주의예요. 민소법은 처분권주의. 이건 알아둬야 되고 형소법은 실체 진실주의인데 이 실체 진실이라는 것은 객관적 진실이에요. 객관적 진실. 민소 처분권주의. 여러분 공부했죠? 민소법은 청구에 포기 안 받아 일락 주고 만다 화해가 다 된다. 청구 포기 일락 화해가 다 되는 건 처분권주의예요. 알았다지? 그러나 형소법은 처분권주의나 실체 진실주의니까 만약에 객관적 진실을 밝혀야 돼요. 객관적 진실을 밝혀야 돼. 그래서 여러분 키워드는 실체 핵심주의는 객관적 진실입니다. 객관적 진실. 이해되세요?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면 그거 써볼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만 더 사실 욕심을 내면 민소법은 처분권주의고 청구의 포기 일락이니까 네 말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소법은 처분권주의를 구하는 수단이 변론주의예요. 변론주의. 변론에 따라 네 말하는 대로 해주는 거야. 변론주의가 처분권주의 연결이 되는 거예요. 민소는. 형소는 객관적 진실 발견 실체 진실주의이기 때문에 형소는 변론주의가 아니라 증거재판주의입니다. 객관적인 증거재판주의야. 그래서 민소에 변론주의와 처분권주의가 있다면 형소에는 증거재판주의, 실체 진실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여러분 거기 로마자 2번 실체 진실주의에서 객관적 진실을 네모로 묶으시고다가 증거재판주의라고 씁니다. 증거재판주의. 앞으로 공부할 증거재판주의라고. 우리는 증거에 따라 객관적인 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셋째 줄 뒤에 민사소송과 같은 처분권주의는 허용되지 않는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시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실체 진실 영어 하더라도 우리가 헌법을 위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을 밝힐 때 밝히더라도요. 진실을 밝힐 때 밝히더라도 적법 절차에 따라 밝혀야 돼요. 뭐에 따라? 적법 절차에 따라 밝혀야 된 상황 이해되세요? 적법 절차에 따라 밝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따라서 무조건 진실을 밝히는 게 아니라 적법 절차에 따라 밝혀야 된다고. 상황 이해되십니까? 됐는가? 그래서 법들에서 우리는 무조건 진실 밝히는 게 아니라 요걸 합쳐서 요걸 합치면 우리가 요걸 소극적 실체 진실주의라고 한다고. 개념만 잡을게요. 그러니까 적법 절차에 따라 밝혀야 되기 때문에 소극적 실체 진실주의라는 거예요. 적극적이 아니라 소극적 실체 진실주의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래서 그게 뭐로 나타나면 옆에 써볼게.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이것만 쓰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진실 밝히는 게 아니라
적법 절차를 통해서 사실이 발견되니까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쓰면 안 되죠. 이걸 우리가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라고 부른다고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되십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위법 배제 법칙. 됐고, 여러분 거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고 신속한 재판의 원칙 다 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일단 15페이지까지 한 거로 15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네, 고생 많았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성적법 기본 구조로 들어갈게요.